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원산지 관리사 같이 공부하게 된 김병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우리 원산지 관리사 같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산지 관리사는 여러분들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차츰 공인 국가공인 2013년도 된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여러분과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이론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리 원산지 관리사는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입 통관 실무 과목, 품목 분류 실무 과목, 그 다음에 FTA 협정 및 법령 과목,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수출입 통관 실무 과목의 이제 기본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공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은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시지 마시고 들으신 다음에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즉시 복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에 이제 제 강의를 뭐 다른 과목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 강의 스타일도 아실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처음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서 만나신 분도 계실 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반드시 끝나는 즉시 복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출입 통관 실무 과목 여러분 같이 교재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관세 개요 부분이 나오죠. 우리 이제 원산지 관리사가 이제 FTA에 관련된 우리 이제 원산지 관세 특혜. 우리 FTA라는 거 하는 것은 보다는 이제 FTA 협정 및 법령 과목 공부할 때 FTA에 대해서 개요 부분들 공부를 같이 할 텐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이제 FTA 원산지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특혜라는 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TA 체약을 맺은 체약 국가들에서 원산지가 증명이 된다면 그 체약국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 즉 관세를 완전히 0%로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세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리고 이 원산지 증명이 기본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산지 우리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TA 이제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보시면 이제 관세의 개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관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이죠. 세금인데 세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관세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세라는 것은 우리 이제 관세 영역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이제 관세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세 영역, 관세선을 통과하는 우리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히 이 정의 규정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구분하고 좀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관세 영역, 관세선을 통과해야만 기본적으로 먼저 관세라고 말할 수 있는 1차 조건을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 영역이다, 관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현실 생활에서 관세 영역, 관세선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세관인 것이죠. 세관. 그래서 이러한 관세선을 일단 통과를 해야만 일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차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세라는 것은
물품에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생각할 때 사람한테 부과하는 대인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뭐 소득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품에 부과하는 우리 대표적인 관세,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세를 우리 물품에 부과하기 때문에 대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는 결국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강제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 예,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싶지 않으면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금을 낸다고 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 납세자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근거가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바로 59조에서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우리 관세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관세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일 관세 개념 이제 밑에 보시면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거나 그렇죠. 이것은 이제 가장 관세가 역사가 우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초창기 때는 뭐 거의 우리 성경 시대 그렇죠. 이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그 통과세의 개념이 바로 이제 관세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가 가장 관세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근대 이후에, 이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이 관세분만큼의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산, 동종 경쟁 물품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보호를 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관세의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세 영역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법률 또는 조약이죠.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또 이제 그 구분하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그 부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 주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국세라고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과 주체라고 얘기할 때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의에서 국가가 주체이듯이 우리 관세는 국세이다. 예, 이것도 이제 시험에 우리 좀 자주 나오는 관세 성격 부분 얘기할 때 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부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세라는 것은 어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신 관세로 납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러한 금전으로 환가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라는 점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단락을 보시면, 이러한 그 관세 영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그 정치적인 국경선하고는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이제 뭐 그 자유무역지역, 기본적으로 우리 FTA라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다. 즉 자유무역을 하고자 하는 협정인 것인데요. 우리 이제 다른 또 자유무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FTA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은 자유무역 협정할 때 자유무역은 바로 자유무역 지역, 우리 Free Trade Area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산 자유무역 지역 뭐 이런 자유무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프리 트레이드 요 A는 어그리먼트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우리 이제 FTA 관련된 내용은 이제 FTA 협정 및 법령만 공부할 때 앞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협정이라는 것이 우리 국제법상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우리 조약인 것이죠. 우리가 협정이라고도 얘기하고 협약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조약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의 당사자들이 그렇죠. 국가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국제법의 당사자들이 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서면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약속을 우리가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도 어떤 약속, 뭘 하자는 서면의 형식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약속인데 바로 뭐 하겠냐? 자유무역 하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바로 시장을 통합하자. 시장을 통합해서 어떻게 하자입니까? 파이를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장을 통합한다는 표현을 조금 더 우리 조금 그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경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통합 단계가 이제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 FTA는 가장 낮은 단계의 시장 통합, 경제 통합이라고 얘기해서 바로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자는 협정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을 만들자. 이러한 시장 통합을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의 시장 통합, 경제 통합을 바로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자는 똑같죠. Free Trade Area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걸 만들자는 약속 협정이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관세 영역과 일반적인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자유무역 지역, 뭐 마산 자유무역 지역,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Free Trade Z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TZ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용어가 정확하게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마산 이런 자유무역 지역 FTZ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 국내의 이 지역을 관세상으로는 아예 외국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도 하고 제조도 하고 어떻습니까? 물류도 일으키고 유통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완벽하죠. 그렇게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이제 자유무역 지역 FTZ가 되는데요. 이러한 FTZ는 그렇습니다. 마산이다. 그러면은 국경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그렇죠. 관세 영역 지역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관세선과 국경선이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우리 교재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을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역의 그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관세만큼 수입물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교역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이 억제되겠고 그렇죠. 관세율을 낮추면 이제 수입이 확대돼서 교역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완전히 관세 철폐해서 우리 교역량을 늘려서 이제 경제를 일으켜보자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FTA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 아래줄을 보시면은 그렇죠. 우리 이제 관세는 우리 이제 수출세와 수입세와 통과세로 이제 과거에는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두실 것은 이제는 통과세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약속. 바르셀로나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20년경에 이제 그 국제적인 약속에 의해서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과세는 존재하지 않고요. 수출 관세는 현재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죠. 수입 관세만 존재하고요. 세계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렇죠. 수출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다면 물품의 가격이 비싸도 국제적으로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겠죠. 또는 국내에서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 물품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 수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수출 물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관세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이제 관세 개요 전체적인 부분을 했을 때, 시험에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이제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세적 성격,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적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국가가 부가징수의 주체이다. 국세인 것이고요. 지방세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금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관세가 처음 생겼을 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서 강제적 동그라미 별표 부과한다. 그렇죠. 세금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반대급부,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대급부가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수수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그렇죠. 수수료 납부하고 반대급부로 뭘 받았어요? 증명서 발급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은 많이 낸다고 해서 그렇죠. 어떤 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세 법률주의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또는 조약, 우리 이제 뒤쪽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조약은 우리가 이제 협정, 조약, 협약 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국제법상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조약의 수준이 어느 단계, 그 다음에 국내법과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 6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 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하다라고 헌법에서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헌법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이제 법률과는 동등한 단계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FTA 협정문 자체도 국내법과 즉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이 뭐 우리 교재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역시 관세는 금전 납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보시면 현금 이외에 이제 관세 담보를 충당할 때 현금으로 이제 바꿔서 환가해서 충당해야 되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기 때문에 역시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세적 성격을 관세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옆에다가 관세 환급 하나 적어 두시죠. 예, 그래서 소비세라는 것은 이 관세는 이 부과를 할 때 이 소비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선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관세는 물품에다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궁극적으로 소비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부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비세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에서 잠깐 지금 제가 관세 환급이라고 적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관세 환급, 뭐 관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 환급 기준을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래 내야 될 세액보다 많이 과다 납부했을 때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환급의 개념인데, 물론 우리 관세 부분에서도 과다 납부에 의한 환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비세적 성격의 환급이라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 우리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그 재료를 물론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할 때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그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납부하고 일단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수출 최종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수출 최종 완제품은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출 최종 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는 그렇죠.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환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소비세적 성격에 근거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비세 중에서도 간접 소비세가 되는 거죠. 우리 관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세다, 직접세다라고 이제 우리 세금에서 얘기를 할 때는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담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경우를 우리가 직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는 소득세 부분이 바로 우리 직접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관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죠.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원칙적인 수입 물품의 법률상 납세 의무자는 수입 물품의 주인인 수입화주죠. 그렇지만 이 수입화주가 어떻습니까? 물품을 수입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수입 물품을 국내의 이제 소비자, 구매자에게 판매를 할 때 자신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그 물품의 가격에 포함시켜서 전가시키죠. 시프트 시키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그 수입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결국은 그 물품 지급 가격분에 결국은 그 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자는 소비자, 구매자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소비자,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세를 간접세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좀 체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그 정의 간단히 말씀드릴 때 관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세이죠. 근데 우리 그 교재 보시면 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물세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겠죠. 소프트웨어를 어떤 그 통신, 그렇죠.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에는 그것은 물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그 유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어떻습니까? 어떤 USB라든지 CD-롬에 담아서 반입을 했다면 이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세는 수시세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뭐 부가세라든지 이러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가 정기세라고 얘기하지만 관세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세를 우리 수시세라고 얘기한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의 특수 성격이 있는데요. 관세가 특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관세가 무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벌써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경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경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관세선을 통과해야지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특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과세는 이제 관세 부과하지 않고 수출세는 일부 부과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거기 교재 보시면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관세 포괄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관세 의무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즉 이제부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쓰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조세적인 측면. 우리 이제 관세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테고요. 수출입물품 통관 얘기할 때는 좀 적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세액을 알 때는 토탈 어마운트죠. 과세 표준에다가 이건 뭐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 표준에다가 관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렇죠. 요 관세율이 그렇죠. 어떤 품목은 뭐 5%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품목은 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짜리 퍼센티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세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0%짜리를 무세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세품이나 무세품 모두 과세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0%짜리도 일단 과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0%짜리도 일단 물품의 과세 표준, 뭐 가격이 대표적이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세금은 없어지지만, 일단 부가는 0%짜리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세이든 무세이든 모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세 포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관세 의무주의라고도 얘기해요.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무세품은 아예 부과하지 않고 유세품만 부과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세품만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관세 면제주의라고 얘기해요. 용어의 개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이제 자유무역 장벽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수출을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무역 하자라고 얘기할 때, 결국 이건 수출 많이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무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입을 금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유무역에 장벽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수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억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관세는 가장 대표적인 자유무역의 장벽이 되는데, 우리 이제 3대 그 자유무역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량, 이 물품은 1년에 뭐 한 달에 뭐 몇 개 이상은 수입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쿼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수량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을, 아예 국가에서 딱 할당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외환 관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이제 통제 수단이면, 이제 관세는 간접적인 세금의, 방식을, 세금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관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세를 공부를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관세법에 대해서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관세법 일반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법이 단일 법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관세법이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류 관세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통관 부분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금, 조세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법전 체제다. 통칭을 먼저 보시면 이제 관세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관세법이 무엇을 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의 큰 파트는 관세 부가징수 파트, 즉 조세법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큰 하나의 파트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인 것이죠. 그래서 통관법적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우리 관세법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이 성격이 나오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법적 성격과 통관법적 성격. 가장 그것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이제 형사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국제법적 성격을 띠고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불복상, 세금을, 불복이 생겼을 때, 관세 부과에 있어서 불복이 생겼을 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쟁송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세법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험에도 잘 나오죠. 먼저 당연히 관세를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입이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용어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그것은 정의를 내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또 대무역법상에서 규정도 하고 있는데, 먼저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정의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에요.
가장 간단한 개념이죠. 여기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실 내용은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보세요.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하나의 액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사실 행위입니다. 먼저 그 개념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정의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관세를 이제 우리 소비세라고도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 이 수입이라는 것은 소비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유롭게 그 수입국에서 유통이 되면서 자유롭게 소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조금 확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도, 안도 우리나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 그렇지만 모든 소비 사용을, 다 수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 소비 사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을 우리 관세법 23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바로 그게 나오죠. 교재 보시면 관세법 2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수입으로 보지 않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입으로 보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롭게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한 소비 사용인 것이죠. 무조건 형식적인 소비 사용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수입으로 보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관세법 2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관세법을 따로 이제 공부를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세법을 우리 같이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 조세법적인 기초를 같이 공부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원칙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실질을 더 중요시해서 실질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세법에서도 지금 그 무조건 형식적인 요건만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다 이것을 수입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이루어져야 이제 수입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은 형식상은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그 자유롭게 소비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보면 선기용품,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용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에서 사용하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딱 그 용도가 지정이 돼 있죠.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유통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소비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 운송수단이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한다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추어졌지만 실질은 그렇죠. 아닌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롭게 소비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소비의 효과를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2번, 3번, 4번도 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상 이제 대외무역법에서도 우리 수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그 차이점은 뭐냐면 대외무역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이 우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 근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3대 법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법률 중에서도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규정에서 근거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정되고 있는 무역에 관한 모든 법률들은 헌법 125조의 근거를 가지고 하위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125조에서 국가는 무역을 육성 및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는 헌법 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관련 무역 법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법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무역법이 있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관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아니고요. 외국환 거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대 법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기본법이자 일련법을 우리가 대무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무역법은 이 무역 절차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법규예요. 예, 그리고 관세법은 우리 지금 공부한 통관,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징수에 관련된 것, 조금 범위가 좁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도 역시, 그렇죠. 우리 무역하면 대금 결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부분에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 관리 부분을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의 정의도 규정도 대무역법이 관세법보다 좀 넓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는 기본적으로 아까 관세 선을 전제로 하는 거죠.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물품이 어때요? 국경 일반적으로 관세선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은 지금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경을 들어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으로 인정하지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해도 우리가 이제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를 하지만 수입을 하지만 이제 대금 결제를 이제 한국에서 해외에 이제 그 수출자에게 이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품 자체가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대무역법상은 이것까지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보시면 역시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실 행위인 것이죠. 액션인 것이죠. 역시 대무역법에서도 수입과 동일하게 수출을 규정하고 있어서 역시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의 범위보다는 조금 넓다. 역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관세선을 물품이 통과하는 경우에도 이제 수출을 보고 있지만 물품 자체는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수출 대금만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자가 대금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하는데요. 대무역법상에서는 이러한 외국 인도 수출도 수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무역법상에서의 수출 수입의 정의가 우리 관세법상의 수출 수입의 정의보다 조금 넓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 넘겨보시면 이제 반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반송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 상태로 우리나라에 반입이 돼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우리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통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외국 물품 상태로 들어왔다가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다시 외국 물품 상태로 반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통관 과정이 뭐 수입 과정을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물품이 이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위험 요소가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반송 통관 절차는 굉장히 관리를 강하게 한다. 관리를 높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볼까요? 국내 도착한 외국 물품이, 그렇죠. 밑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수입 통관의 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어때요? 수입 통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외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런 게 이럴 때 우리가 반송, 외국 물품 상태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